네, 안녕하세요. 저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병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잘 몰라서요. 혹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또는 그 가족분들. 예, 받으신 분과 가족분이 대부분이시네요. 받을 예정이신 분이나 가족분들 혹시 계십니까? 뒤에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제가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혜영 선생님 벌써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신데 저에겐 그런 경험이 아주 일천합니다. 제가 주로 뇌졸중 재활을 지금도 맡고 있고요. 뇌졸중 환자들 재활을 맡고 있고 심폐내 재활을 맡은 것이 사실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몇 분을 심장 이식 이후에 재활의학과로 과를 바꿔가지고 몇 주간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대구로 퇴원하시게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고 이제 막 시작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아시죠? 저는 아주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과학하는 쪽 책을 보면은 오후 3시 강의는 절대로 맞지 말아라 그런 명제가 있는데 제가 오후 3시에 거의 접근하고 있어서 졸려오실 시간이라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엑스레이에서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심장 이식 3주 후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보기를 드리면 이 정도 누워서 조금 거동하실 수 있을 정도 이제 텔레비전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해변에서 놀 정도 2번 그 다음에 3번은 굉장히 아픈 정도 이건 제가 굉장히 아픈 사진을 씻기가 좀 그래서 곰돌이에다가 이렇게 반창고로 붙인 것을 신어놨습니다. 어느 정도셨어요? 첫 번째 정도셨어요? 대부분 네네 태어나기 전 그렇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서 뵈면 왜 그럴까? 심장 이식을 해서 새 심장을 건강한 심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식이 필요했던 원래 질환 자체가 전신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폐나 말초혈관이나 전신의 근육 자체가 질이 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던 경우에는 그리고 수술 전부터 누워 계셨던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잘 거동하지 못하셨던 경우가 많고 수술 이후에 다양한 약제를 쓰시는데 약이 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크롤리무스나 PD 같은 약들이 또 전신의 근육에 좀 힘을 빼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잘 걷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진다, 기운이 없다. 그거는 약으로 해결할 아주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약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통해서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이제 탁구 의뢰를 보러 병실을 방문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시키려고 하냐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몇십 년 사이에 많이 바뀐 이야기죠. 급성 심근경색증이 생겼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하면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예전에 1910년대 문헌들을 보면은 2달간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이후에 2달간 쉬도록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30년대에는 6주만 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50년대에는 4주 쉬자. 그러다가 이제 2주만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80년대에는 쉬기는 뭐 빨리 보행을 시작하고 2주 이내에 계단까지 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현재는 심근경색 이후에 뭐 특별하게 합병증이 없으면 시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재활 시작해서
3일에서 5일 사이에 퇴원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물론 의학적인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약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최종적인 결과가 좋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고 힘들지만 재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들을 다 모두 통과하신 분들이라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심장 이식 환자를 위해서 아직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환자 보호자분도 계셔서 말씀드리면 이식 수술 전부터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식 수술 전에 몸을 좀 많이 만들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심장재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올해 잠깐 한 달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제 심장이랑 호흡재활 쪽으로 잠깐 한 달간 연수를 갔다 왔고 미국에 잘 되고 있는 센터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올해 말쯤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에 10분의 1 될까요? 20분의 1 정도 될까요? 저희 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만 우선은 미국에서 재활치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심장재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재활은 교육도 필요하고 지금 이 자리와 같은 그런 교육 세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치료가 주된 요소가 되는데 운동을 저희 재활학과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체육관에 갔다 왔는데요. 이 체육관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있는 부설 그런 체육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2층은 이렇게 트랙으로 되어 있고요. 트랙을 이렇게 돌 수 있게 되고 밑에는 운동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10분의 1이라고 했다가 10분의 1도 좀 많지 않나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서 방을 하나 만들긴 했지만 10분의 1, 20분의 1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체육관이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운동하는 곳이고 오른쪽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하는데 식이 조절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요. 워낙에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 조절을 위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환자 교육을 위한 장소가 있고 교육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고요. 주방이 있어요, 교육실에. 그래서 실제로 식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리를 하게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심장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칼로리가 많다 적다 이런 교육들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슈퍼마켓에 다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여기 이제 임상 영양사가 있고요. 같이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치즈는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질문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르면은 이거는 이제 좀 나쁘고 치즈를 고를 때 이런 걸 고르셔야 합니다. 유제품은 이런 게 좋고 냉동식품에서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영양과하고 노력해서 심장 재활 교육 중에서 영양 교육을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준비 운동이랑 마무리 운동을 하시는 거 보면 이런 조그만 체육관이 있고요. 조그만 체육관이라고 해도 꽤 넓죠. 여기에는 작은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서 그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정리 운동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퇴원 직후부터 계속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미국은 퇴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퇴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 2주는 더 빨리 퇴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랑 다른 점은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으시는 분은 그 병원 근처로 이사를 다 오세요. 이식 받으시기 전이나 전후에.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여기 워밍업을 제가 따라 해봤는데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분이
물리치료사가 그 워밍업 운동을 하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운동을 따라하게 되는데, 제가 따라했는데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못 따라할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들 정신력이 강인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자,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워밍업 다음에는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을 어떤 근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이나 등, 허리, 복근, 그리고 다리 근육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가슴이나 등, 허리 운동은 수술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연세가 있으시면 어깨가 잘 굳습니다. 어깨하고 목이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 허리하고 복근에 관련된 것인데 팔꿈치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팔꿈치를 펴면 여기에 있는 고관절에 있는 앞쪽 근육, 다리에 있는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 뒤에 있는 근육을요. 자, 그러면 얼마나 세게 해야 되는가? 아프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당기는 정도로 해야 되고, 이제 약간 좀 당긴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시원하다, 이렇게,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야 좀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당기는 정도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 시간은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스트레칭을 하면 이렇게 쫙 느린 다음에 한 30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한 번 할 때 이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되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 스트레칭을요. 그래서 어떤 근육을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칭이 필요한 곳은 근육이 잘 굳는 곳을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다리 뒤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잘 굳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잘 취약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또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이 있습니다. 그 병실에서 수술 받고 나서는 이런 운동들을 저희가 교육해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잘 굳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운동,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를 펴면 여기에 있는 이 다리에 있는 근육, 다리 앞쪽 이제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것도 잘 굳히게 되는데, 잘 굳는데 이 부분도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침대 끝에 누워서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여기 고관절 굴곡근 앞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원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고 30초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허리를 이렇게 둥그스럼하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빳빳하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다리 뒤를 스트레칭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벽에 기대서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주의하실 사항은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이 한쪽으로 딱 일직선상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벽을 밀어야 뒤쪽에 있는, 종아리 뒤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을 모으고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서 상체 전체를 숙여야 하고요. 허리만 이렇게, 고개만 앞으로 숙인다고 해서 다리가 스트레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누워서 다리를 꼬은 다음에 이제 꼬은 다리 쪽으로, 위로 올라온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바깥에 있는 근육이랑 이제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데, 이 부분도 추천해 드릴 만한 스트레칭 부위입니다. 자, 스트레칭 할 때 주의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프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근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반동을 주지 마십시오. 이제 조기 축구회에 가면 대부분 반동을 주십니다. 하나 둘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반동을 주시는데, 그거는 그런 스포츠 하실 때는 반동을 주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스포츠 활동하시기 전에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아니기 때문에 반동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동을 주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 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 스트레칭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빨리 돌아오면 근육이 꽉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했다가 돌아올 때는 천천히 한 3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스트레칭 복습 문제 좋으실까봐. 자, 어떤 근육을 하자고 했죠? 예, 다 아시면서 너무 부끄러우셔서 가슴, 등, 허리, 복근, 그리고 다리 하자고 했고요. 얼마나 세게 하자고 했죠?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그죠?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10회 30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몇 번이나 하나요? 예, 좋습니다. 의과대 학생들보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3번에서 5번 반복하자.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3번 이상. 예, 이거는 가능하면 매일 하면 좋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15분 정도는 잡으셔야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제 어떤 고비를 넘기시고 나면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유산소 운동 사실 평생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우리 이혜영 선생님도 유산소 운동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예,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 바쁘지만, 그래, 저희도 이제 시간을 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게 건강관리의 아주 기본적인 수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하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뭐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냐, 몇 분 동안 해야 되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심장 제어를 할 때 심장 이식 환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회부터 몇 회 사이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이제 심박수를 잴 수 있거든요, 손목에서. 그리고 기계에서 바로 나오는 기계도 있고, 일상생활 중에서 훈련하실 때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이식심은 심박수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느리게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했다가 좀 이제 심을 적게 좀 느리게 뛰었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신경이 자라 나오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제 부신피질에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운동 시작하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어야지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느려서 심박수로 기준을 못해요. 조금 힘든 정도, 본인이 힘든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구 척도라고 해서 이제 재활치료실에 다 붙여놨는데요. 6부터 20짜리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6은 전혀 힘들지 않다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처럼 그냥 편안하다, 아무렇게 전혀 힘들지 않다. 이게 6이고, 20은 뭐냐 하면 엄청나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곧 쓰러질 것 같다. 그게 이제 20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매우 편하다, 매우 편하다, 편하다, 약간 힘들다, 힘들다, 매우 힘들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칙으로 드리는 건 12에서 14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들게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 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6점, 그죠? 예, 전혀 힘들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좀 걷다 보면은 그냥 걷는 거 정도는 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빨리 걸으면은 약간 힘들다 하고 느끼시죠? 뛰면은 보통 힘들다고 하세요. 뛰면은. 그래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보통 하게 되는데 12점에서 14점 정도가 좋고요. 그러니까 이걸 익히실 수 있으면 이제
약간 힘들게이고 6에서 20 사이로 하면은 12에서 14 사이다. 그렇게 하면은 비교적 잘 맞습니다. 비교적 재활치료실에서도 안전하게 잘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더 쉬운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옆 사람이랑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하는 정도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숨이 차죠. 걸으면 또는 이제 조금 빠르게 걷거나 뛰면은 숨이 찬데 옆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전화는 받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은 이제 애저문 소양가 이렇게 이제 숨이 차서 노래를 못하는 정도. 아시겠죠? 노래는 못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하자. 그게 이제 약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운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유산소 운동이 뭡니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실내용 자전거,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 위에서 걷거나 뛰는 거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다음 팔자전거가 있는데 팔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수술 받으신 분한테는 초기에 적용할 수가 좀 없어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팔자전거가 있고 다리가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다리로 도저히 못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써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선책이고요. 팔자전거는 걷기 아주 좋고요. 생활 속에서 걷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용 자전거, 트레드밀,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걷기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배운 두 가지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와 종류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걸으신다고 하면 산책 걷는데 자기는 이제 30분 정도 걷는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다. 30분 정도. 그러면 그게 적당한 운동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강도는 약한 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도와 운동의 종류까지 지금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요. 저강도로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가볍게 이렇게 뛰실 수 있거나 걸음을 아주 빨리 하실 수 있어서 본인은 한 14 정도까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2에서 14로 숫자를 매긴다고 하면 나는 14로 운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20분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2, 13 이렇게 운동하실 경우에는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의 빈도는 주 3회 이상을 추천을 하는데요. 저강도로 하실 경우에는 매일 하십시오. 12에서 13 정도를 하실 경우에는 매일 하시고요. 본인 한 14 정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주 3회 정도도 괜찮습니다. 주 3회 이상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가? 수술 후에는 이제 병원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아주 밀접하게 교육도 하고 도와드리는 시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사실 평생 지속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2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2년밖에 내다볼 수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10년, 20년은 내다보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무기로서 꼭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인데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꼭 이런 아령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비교적 빨리 시작을 하는데요. 팔 근육은 수술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서 수술 후 6주 이후에 이제 좀 무거운 운동을 하고 그 전까지는 가볍게 운동하게 됩니다. 팔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숨차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심장에 부담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팔 운동을 할 때가 다리 운동보다 그래서 같이 꼭 포함시켜줘야 하는데 수술 후 초기에는 잘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운동을 처방받으실 때 물리치료실에서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들으시면 또 기억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무게의 단위를 저희가 이제 RM이라는 표시를 써서 표현하게 되는데 최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특정 횟수만큼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팔굽혀펴기 그러니까 그 팔굽혀펴기를 20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무게가 자기한테 20RM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아령 10kg를 나는 3번 들 수 있다. 그러면은 10kg이 자기의 그 아령 드는 것에 3RM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그러면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는 요걸 들었더니 요거는 한 100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게 100RM이 되는 거고 이걸 5개를 묶어서 했더니 한 20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20RM이 되는 것입니다.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한 20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들 때 20번 든다. 그걸 이제 저희가 레피티션, 반복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 간격을 두고서 반복하면 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트들이 묶여서 세션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한다. 그게 이제 세션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급하게 강의를 준비하느라 우리 집사람 보고 찍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몇 레피티션에 몇 세트인지 한번 보십시오.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자, 같이 세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했습니다. 1분 후에 똑같은 걸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몇 레피티션, 몇 세트를 했을까요? 7 레피티션, 2세트를 한 거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제 정리해서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보통 10 레피티션에서 20 레피티션 정도의 무게로 하시면 좋습니다. 10번 정도 들 수 있거나 20번 정도 들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 자기가 3번, 5번 들 수 있는 강한 무게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중등도의 무게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근육당 한 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가 되는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장 이식 수술 전후에 재활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후에 평생 동안 적당한 운동을 유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운동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예, 이 입술이 그냥 가창가창 하시는데요. 예. 예, 따라해 볼까요? 유산소 운동. 예, 이건 주 3회에서 6회 정도. 강하게 하면 3회만 하시면 되고, 약하게 하면은 6회 다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은 주 2회 하신다. 그리고 큰 근육 위주로 해서 10에서 20 레피티션, 1에서 3세트 하시면 된다. 그 다음 요소는 따라해 볼까요? 스트레칭. 그렇습니다. 예, 주 3회 이상 하시면 되겠고, 약간 당기는 정도로 30초 이상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기 힘드실 텐데요. 시간을 정해서 장기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때에 계시니까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꼭 습관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죠? 어깨가 자주 아프면. 어깨가 자주 아프세요? 팔로 뻗치진 않으시고 어깨만 아프세요? 여기만. 뒤쪽만 아프세요? 예. 누워 계시면 괜찮으시고요.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이 있으시고요. 그거는 저희 재활의학과도 좋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것도 좋습니다. 한번 목 사진을 찍어 보시고요. 여기 뒤쪽이 아프시다는 거죠? 날개 축제 있는 데가. 예.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목 디스크가 그 경추 5번인 경우에는 그 날개쭉뼈 사이가 보통 이렇게 아프거든요. 거기가 잘 뭉치고. 그래서 목 디스크는 없으신지 한번 보시고. 얘가 이게 예.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러세요? 예. 만약에 목 디스크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독특하게 있고요. 우선 병이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야. 이제 외관상으로는 걷는 거 이런 거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심장 이식할 때 뇌경색도 같이 와서 그런지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다리를 한쪽을 절어요. 네네. 심하게 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닐 때는 별로 모르는데 걷는 거 보면 이렇게 다리 짧은 사람처럼 걷거든요. 예, 어떤 경우인지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시나요? 지팡이는 안 짚는데 이렇게 예, 심하게 절면서 걸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뇌졸중 재활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편마비가 오신 거고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이신가요? 예, 왼쪽. 예. 왼쪽 마비가 있으세요. 그 뇌경색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쪽 마비라고 하시면은 그 발목이 보통 아래로 처지면서 좀 끌리거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신발도 심하게 끌리요. 예, 보통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을 때는 모르는데 발목이 처지면은 그걸 이제 걸으려면 발목을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높이 들려고 해도 그게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고관절 여기 골반을 약간 이렇게 높인 상태로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적인 걸음걸이가 있는 편마비성 보행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요. 예. 걸을 때 예. 남들보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좀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이제 좀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운동하실 때 또 더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전혀 보행 안 속도가 보행 속도가 좀 줄어들고 예, 낙상의 위험이 높아요. 예. 예. 잘 넘어져요. 예, 발이 이제 툭 걸려서 넘어지는 예.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혹시 오래되셨나요? 2년 되셨어요? 그러면 발목 보조기를 간단한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발목 보조기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예. 신발에 그냥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발 안에 착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기가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는데 예. 보조기를 착용하시면 장점이 속도가 빨라져요.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아, 그 다음에 낙상의 위험이 좀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자신감이 좀 생겨요. 걸으실 때. 조금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조금만 높으면 엄청 못 올라가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훈련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재활훈련을? 재활훈련은 어디든 저희 병원에 오셔도 좋고요.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아마 다니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도움을 받으시는데 일주일에 2번, 한 3개월 열심히 하시면 보행에 걷는 게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익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잘 유지하시니까 보조기 착용하시면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교수님께서 이게 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뭐라 그러냐 경련이라고 그러나 마비 증상 같은 게 이렇게 손가락하고 발가락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와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그냥 축 처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랬을 때 그 아픔을 좀 더는 어떤 자세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 그게 한 10분, 5분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오면은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 특정 근육이 그러세요 혹시? 잘 잘 오는 근육? 잘 오는 데가 발하고 예. 손가락하고 그다음에 여기 장단지 있는데. 이제 근육 경련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보통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뭐 축구 열심히 하다 보면 왜 다리 쥐나잖아요. 그런 이제 뭐 운동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자다가 생기기도 하고 뭐 기지개를 펴다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제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입니다. 이게 한 가지, 예. 특정 근육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특정 근육이 잘 뭉치면 그 근육을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항을 줘야 되는데,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크램프가 되기 때문에, 경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목을 위로 꺾어주잖아요. 그죠? 발목을 위로 꺾어주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으시면은 아예 그 방향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그래서 때때로 이게 그 장단지 근육이 아니라 여기 정갱이 근육에 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발목을 아래로 꺾어줘야 돼요. 그런 식이어서 잘 오는 데를 한번 열심히 보시고 외래에서 아마 이혜영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면은 이제 저희 재활의학과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아주 간단한 요령입니다. 특정한 근육을 방향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쥐가 나면은 그렇게 이제 급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다리가 특히 그러시다 그러면 한쪽 다리에 특정 근육이 특히 그렇다 그러면은 허리 쪽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들이 자극이 돼서 쥐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원인이 허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허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